한때 에피커스라는 드넓은 왕국이 있었습니다. 이 왕국에는 현자 에픽테토스가 살고 있었는데 그는 스토아 철학의 대가로 불리며 그의 가르침은 멀리까지 전해졌습니다. 어느 날 왕국의 왕은 백성들이 끊임없이 불평하고 걱정하는 것을 보고 현자를 궁으로 초대했습니다. 왕은 사람들에게 평온을 가져다 줄 방법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에픽테토스는 궁에 도착하자마자 왕에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왕국의 모든 사람에게 전해져야 할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나누고자 했습니다. 그는 어느 작은 마을에 살던 한 남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타누스였습니다. 타누스는 평범한 농부였지만 그의 삶은 끊임없는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비가 오지 않아 농작물이 마르고 마을에서는 늘 싸움이 일어나고 가족들 간의 다툼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하루는 남 탓하고 걱정하며 흘러갔습니다. 어느 날 타누스는 하늘을 바라보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는 것이냐? 그 순간 구름 사이로 한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바로 에픽테토스였습니다. 노인은 타누스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젊은이여, 너는 왜 하늘에 대고 화를 내는 것이냐? 타누스는 자신의 곤란함을 설명하며 모든 일이 통제 불가능하게 흘러가고 있다고 하소연했습니다. 그러자 에픽테토스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럼 너는 어떤 것들은 통제할 수 없음을 아는 것이로구나? 하지만 물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도 있지 않느냐? 에픽테토스는 타누스에게 간단한 과제를 내주었습니다. 매일 아침 하루를 시작하면서 오늘 나는 어떤 것을 통제할 수 있으며 무엇을 통제할 수 없는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거라. 그리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 즉 너의 마음과 반응에 집중해보아라. 타누스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에픽테토스의 조언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그 질문을 던지고 날씨나 다른 사람들의 행동에 신경 쓰기보다는 그날 어떻게 자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을지에 집중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는 점차 자신의 걱정이 줄어들고 내면이 평온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가 더 이상 불평하지 않고 항상 긍정적인 태도로 대하는 것을 보고 놀라워했습니다. 몇 달 후 타누스는 다시 그 노인을 만나고 싶어하며 하늘을 바라봤지만 에픽테토스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타누스는 이미 그가 전해준 지혜를 자신의 삶에 깊이 새기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변화를 보고 배웠고 마침내 마을 전체가 더 평화롭고 행복한 곳이 되었습니다. 왕은 에픽테토스의 이야기를 들으며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는 즉시 왕국 전역에 이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에픽테토스의 가르침은 모든 사람에게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비록 외부 상황은 여전히 변덕스러웠으나 그들은 자신의 마음을 다스림으로써 진정한 평온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에피커스 왕국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평화롭고 번영하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에픽테토스의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구별하라 는 기로는 사람들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고 그들의 삶에 새로운 질서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로부터 우리는 비록 세상의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는 없더라도 자신의 내면을 다스림으로써 더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에 평화롭고 조용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모두 에피쿠로스의 철학을 열렬히 따르는 쾌락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순간의 쾌락보다는 지속적인 쾌락을 추구하며 특히 마음의 평화 즉 아타락시아를 의식적으로 추구했습니다. 마을 중앙에는 에피쿠로스의 유명한 말을 새긴 큰 비석이 서 있었는데 고통과 불안을 피하고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라 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덱스터라는 이름의 젊은이가 이 마을에 이사 오게 되었습니다. 덱스터는 대도시에서 살던 시절 화려한 삶과 순간의 쾌락을 추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 마을에 오는 순간 모든 것이 너무도 조용하고 평화롭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덱스터는 새로 시작한 인생을 맞아 마을 사람들과 잘 지내보고자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덱스터에게 환영의 인사를 건네며 그가 에피쿠로스의 철학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덱스터는 그들의 도움을 받아 지속적인 쾌락이라는 개념에 대해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마을 사람들의 삶이 너무 단조롭고 따분하다고만 생각했지만 조금씩 그들의 평화롭고 만족스러운 모습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마을 사람들이 덱스터를 공동 정원으로 초대했습니다. 그곳에서는 모든 사람이 함께 농사를 짓고 채소를 가꾸며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덱스터는 정원에서 일하는 동안 다른 마을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고 그들이 어떻게 작은 즐거움 속에서도 깊은 만족감을 느끼는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은 한 할아버지가 덱스터에게 말한 것이었습니다. 덱스터, 순간의 쾌락은 번쩍이지만 지속적인 쾌락은 마음을 비추는 등불과 같단다. 우리는 고요한 기쁨을 누리며 불안과 고통이 없는 삶을 산다네. 때로는 과한 욕심을 버리고 단순한 삶 속에서 깊은 평화를 찾는 것이 중요하단다. 할아버지의 말은 덱스터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그는 그날부터 물질적인 욕망을 줄이기로 결심하고 빠르고 쉽게 얻을 수 있는 쾌락보다는 장기적인 만족을 보장받을 수 있는 평화로운 삶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후로 덱스터는 조금씩 마을의 생활 방식에 적응하며 에피쿠로스의 철학을 실천해 나갔습니다. 불필요한 물건은 줄이고 필요할 때만 필요한 것을 찾으며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데 주력했습니다. 그는 작업을 마친 후 쉬는 시간에 푸른 들판을 산책하며 자연을 만끽하고 별이 쏟아지는 밤하늘을 바라보며 자신만의 아타락시아를 찾았습니다. 결국 덱스터는 마을의 일원으로 자리잡아 에피쿠로스의 철학을 실천하며 지속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일시적인 유혹이나 불필요한 욕망에 흔들리지 않게 되었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진정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순간이 유혹과 불안에서 자유로워지고 지속적인 쾌락과 마음의 평화를 찾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덱스터의 변화는 단순한 삶 속에서도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음을 보여주며 에피쿠로스의 철학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유용한 가르침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 스피노자의 범실론을 이해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지만 이를 통해 얻게 되는 깨달음은 상당히 흥미롭고 깊이 있는 것이죠. 한 번은 이런 철학을 흥미롭게 풀어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날은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작은 철학 토론회가 열린 날이었습니다. 이 작은 마을의 주민들은 대부분 농부였고 자연과 함께 생활하는 이들이었죠. 그래서 자연과 신의 일치를 설파한 스피노자의 철학 이야기에 더욱 귀를 기울였습니다. 토론회는 마을의 중심에 위치한 오래된 나무 앞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 나무는 수백 년을 살아온 거대한 참나무였는데 마을 사람들은 그 나무를 마치 살아있는 존재처럼 여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스피노자의 범실론을 이야기하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이 나무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크고 웅장한지. 이것은 단지 나무 그 이상의 존재입니다. 이 나무는 우리가 숨쉬는 공기를 만들어주고 때로는 비바람을 피할 곳이 되며 그늘을 제공하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것은 이 땅의 일부분으로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저마다의 경험을 떠올리는 듯 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풀어나갔습니다. 스피노자는 신이 우리 밖 어딘가에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이 나무 안에, 땅 속에, 공기 중에, 그리고 여러분의 일상 속에 늘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이 나무를 통해 여러분은 신과 교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무의 뿌리는 우리가 땅과 연결되어 있음을 상기시키고 가지는 하늘과의 연결을 보여줍니다. 스피노자는 이런 모든 자연 요소들을 하나로 묶어 신과 동일시했습니다. 그때 한 노인이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신은 우리 삶의 모든 작은 부분에도 있다는 것인가요? 우리가 씨를 뿌리고 햇볕 아래에서 자라는 것을 지켜보는 그 순간에도?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씨를 뿌릴 때마다 신과의 연결을 더 깊게 해나가는 것이죠. 스피노자에 따르면 이 모든 과정이 바로 신의 필연적 표현입니다. 즉, 우리가 매일 행하는 소소한 일상들이 고도주의 질서와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새로운 시각으로 서로를 그리고 자연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들은 그들의 삶 속에서 스피노자의 범실론을 체험하며 자연과 더불어 사는 일상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오래된 나무 아래에서의 토론은 단지 철학적 논의에 그치지 않았고 그들 각자가 살아가는 방식의 작은 변화의 씨앗을 심어주었습니다. 이처럼 스피노자의 철학은 우리가 매일 접하는 자연과의 관계를 통해 신을 이해하고 나아가 삶의 조화와 균형을 찾도록 도와주는 멋진 사고방식이 아닐까요? 그렇게 마을 사람들은 스피노자의 범실론을 마치 마을의 큰 참나무처럼 받아들이고 간직하였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지혜의 숲이라 불리는 곳에 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은 지식과 경험을 중시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곳 사람들은 아이가 태어날 때마다 축제를 열어 환영과 함께 아이의 백지 같은 마음에 첫 번째 경험을 선사하곤 했습니다. 마을에는 탐구자 존이라 불리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이 존경하는 철학자였으며 그의 수많은 강연과 저서는 마을 사람들의 삶의 지침이 되었습니다. 탐구자 존은 인생의 마지막 여정을 준비하면서 특별한 실험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결실로 인간의 마음이 백지와 같다는 백지설을 한 번 더 확고히 입증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평소처럼 평화롭던 어느 날 마을에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새로운 가족이 이사를 온 것입니다. 그 가족은 단 데이브라는 호기심 많은 아이를 데리고 있었는데 데이브는 마을의 백지설 전통을 새롭게 경험할 첫 번째 아이였습니다. 데이브의 부모는 지식의 가치를 알고 있었지만 마을 사람들이 아이의 경험 형성에 얼마나 큰 비중을 두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탐구자 존은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단 데이브를 마을이 새로운 프로젝트로 삼기로 결정하고 데이브에게 다양한 경험을 쌓게 할 프로젝트 팀을 결성했습니다. 이 팀은 마을의 다양한 전문가들로 구성되었고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데이브에게 지식을 주입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첫 번째 단계로 데이브는 자연과의 만남을 시작했습니다. 식물학자인 꽃 할머니는 데이브를 숲으로 데려가 다양한 식물과 그들의 생태계를 소개했습니다. 데이브는 꽃잎의 색깔과 향기를 느끼며 각 식물의 이름을 익혔습니다. 이는 그의 감각적 경험을 확장시키는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음악가 멜로디 아저씨는 데이브에게 소리의 세계를 열어주었습니다. 그는 나무로 만든 악기들을 사용해 자연의 소리를 들려주었고 데이브는 점차 리듬과 박자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데이브는 감각을 뛰어넘어 반성적 활동으로 사고의 폭을 넓혔습니다. 이어서 수학 선생님은 숫자와 논리적인 사고의 아름다움을 가르쳤습니다. 그는 데이브에게 숫자 게임을 통해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웠습니다. 처음에는 수학을 어려워하던 데이브는 꼭 재미를 느끼며 문제를 해결했고, 이는 그의 논리적 사고를 발전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데이브에게 해가 거듭될수록 그의 백지 같은 마음에는 다양한 지식과 경험이 채워졌습니다. 탐구자 존은 데이브의 성장을 보며 백지설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은 단순히 지식을 주입하는 것을 넘어 아이에게 사고하고 반성하는 방법을 가르치는데 중점을 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흘러 데이브는 마을에서 가장 지혜로운 청년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는 잊지 않고 자신의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며 다른 이들의 백지에 새로운 가능성을 그려주었습니다. 탐구자 존의 실험은 성공적이었고, 그는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백지설의 중요성을 사람들에게 설파했습니다. 그 후 마을은 계속해서 성장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며 각자의 백지에 새로운 그림을 그려갔습니다. 지혜의 숲이라 불리는 그곳은 그 어떤 이론보다 강력한 힘을 지닌 마을로 거듭났으며, 백지설이 어떻게 현실로 구현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산증거로 남았습니다. 이렇게 탐구자 존의 실험은 단순한 한 개인의 실험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전체 마을이 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제시했습니다. 데이브와 그의 친구들은 이제 백지를 채울 다음 세대를 준비하며 앞으로 나아갈 계속적인 여정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여정이 바로 존 로크의 백지설을 바탕으로 펼쳐진 이야기였습니다.